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역대 최저 상승률인 1.5% 인상으로 내년에 최저시급은 8,72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예년과 같았습니다. 평행선, 반발, 파행, 그리고 강행. 이 결정 구조가 계속 이어져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새벽이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충격에 씨름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임금 부담을 조금은 덜었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살아야겠죠. 오늘은 이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국내 경기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8,72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액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 오른 건데요. 예. 아마 지금 노동계는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3년에 10,000원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걸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질 만하고요. 그러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또 이게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 경우는 마이너스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 내려달라. 깎아달라 그런 네. 겁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동결 정도는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게 더 좀 불만이고. 근데 사실은 뭐 노사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네. 이게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이 만족했다면 또 한쪽만 만족했다면 그렇습니다. 그거대로 문제인 건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네. 근데 사실 이번 경우는 그래도 잘했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뭐 고용도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최저임금 가지고 노사가 막 다투는 모습 참 보기 뭐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가지고 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특징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최저로 낮췄다는 거.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역대 최단시일 내에 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의 어떤 공약으로 봐가지고는 이 기복이 가장 심했다는 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불가피했을 거다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약간 네.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 자체가 네. 정부 측에서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하는 대로 제시하는 대로 흘러가는 결국은 그게 강행이 되는 네.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기본 정보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 측 위원 각각 9명씩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안은 경영계에서 7명, 정부에서 9명이 참석해 표결을 했고 그 인원수 9대7 그대로 정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부가 제시한 8,720원 안에 반발해서 퇴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정부가 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속도가 빨랐다는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네.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거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식의 반발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좀 대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원래 최저임금법 자체가요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올린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뭐 실제로 정부에서 재심의를 하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기도 그럴 하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는 아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장관의 정부의 권한이랑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의견 수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한 걸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정말 좀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노동계나 경영계나 이분들이 취약계층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에도 이 공익위원들이 이제 정부의 입장에 서가지고 하는 거는 글쎄 뭐 예고된 일이고 네. 뭐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최저임금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요.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어쨌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1.5%를 네. 올렸으니 현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오른 거는 맞거든요. 네. 또 이 현 정부 이전과 비교하면 뭐 30% 정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꽤 많이 오른 셈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네.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뭐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최저임금만큼 빨리 늘어나지 못하니까 네. 임금만큼을 안 주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최저임금 상승세 자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저임금 상승이 너무나 가파랐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거랑 비례해서 가면 최저임금이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었을 거예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극이 돼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됐으리라 저는 보는데 이걸 그냥 뭐 3년에 50% 이렇게 해놓고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나라 경우는 예를 들어 규모가 작다든지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 업종에 따라 좀 차등을 두거든요. 네. 우린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좀 못 지키겠어요. 이런 이제 최저임금 자체를 아예 예를 들어 가지고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 그러면 그 사업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업주도 근로자랑 같이 서로 근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대로 가버리게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냥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미달되더라도 서로 일을 하기로 하자. 뭐 이런 건데 이 지금 비율이 말이죠. 지금 100명 중에 한 16명, 17명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3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2012년도죠. 그때만 한다 하더라도 10명, 10명 조금 됐어요. 거의 한 2배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법을 이렇게 회피하고 뭐랄까 좀 뭐 법을 무시한다 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막 대량 실업 나오고 경제 위기 나왔던 뭐 그리스나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 나라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이런 법이 있으면 법을 피하는. 그러니까 아예 근로자라고 신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시스템이 붕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16 내지 17명이 2019년도에 지금 적용을 안 한다 그러던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더 늘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노동계 다른 이슈들로 좀 넘어가서 네,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사관계 이야기를 잠깐 네.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가장 힘이 강한 집단을 꼽으라면 현대차 노조를 꼽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그동안 네. 뭐 몇 년에 걸쳐서 사실 그렇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네. 이 회사와 좀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네. 뭐 요구를 관철시키고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네. 많이 보여왔는데 최근에는 좀 다른 기조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회사가 살아야 조합원도 노조도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좀 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회사 네.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노사 협력은요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네. 노사 협력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이게 결국은 힘을 합쳐야지 일자리도 지키고 임금도 올린다는 게 너무 명확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그걸 외면해왔던 거고 특히 현대차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작년도에 현대차 노동조합이 파업을 안 하고 타결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짐이었죠. 근데 이제 금년도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우리가 품질을 위해서 노사가 같이 협력을 하자. 이게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보게 되면 노사관계가 좀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예.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 현대차 노동조합이 우리는 노동조합 그러면 그냥 딱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생각하는데 노동조합 내부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생각들이 다르고 강성파가 있고 운건파가 있고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르죠. 이른바 개파처럼 돼가지고요. 예. 그걸 개파로 불러요. 뭐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그러나 노사 협력이 없이 자동차, 현대차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다수의 조합원들이 맞아. 이제는 우리가 현대차 노동조합 바뀌어야 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대차 노조마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지금 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자동차 업계에 미친 충격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요. 정말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는 차는 다 이제 이 뭐 휘발유, 뭐 경유차 네, 아니겠습니까? 내연기관. 내연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엔진 달고. 근데 이제 그런 차 시대가 기우는 거예요. 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소, 전기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데 예. 이 차의 특징은 뭐냐 한다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공정도 단순하고 부품도 작고 근데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그냥 차인데 그 안에 전부 첨단 ICT가 다 들어갑니다. 네.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해가지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고 엔터테인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인지 아니면 이게 뭐 전자 또는 뭐 이 정보통신 이 차인지 뭐 분간이 안 될 정도인데 그 정도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떨까요? 글로벌 메이저 차들 입장에서는 그게 바뀌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감원이 많습니다. 예, 감원 많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엄청나게 뜯어고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기가 온 거고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래 된 거죠. 그전에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차업계에 조금 희소식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의 수출입 실적을 집계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네. 전체 수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는데 차 수출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해요. 네. 뭐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어떤 조금 이 뭐랄까 충격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반가운 소식은 네. 맞고요. 근데 그게 뭐 지속 가능하냐 부분에서 가지고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7월 예를 들어 한 10일간 정도의 어떤 수출 실적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밀어내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효과가 크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충격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근데 점점 이제 강국마다 코로나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지 뭐 공장 문을 닫았다든지 또 가게 문을 닫았던 데가 열면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거다. 단 거기 전제도 뭐냐 그런다라면 코로나가 다시 막 재발돼가지고 막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반기처럼 그렇게 공포스럽지만 않다면 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회복의 기미가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그 종착지, 충격의 종착지는 일자리일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업 사태가 네.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도 6월분이 공개가 됐는데 1조 원을 또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내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제 결국은 일자리로 끝나는 이 위기를 일단 하반기 중에 좀 완화 혹은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뭐 정부가 이제 뉴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뉴딜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좀 활력을 되찾도록 그런데 좀 방점을 두면 성공할 거라 보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소극적인 거죠. 뭐 고용 유지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실은 고용 유지하는 사업체는 있지만 네. 다른 사업체는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거는 기업이 더 투자하고 기업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업이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규제 좀 풀어달라고. 그리고 법인세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하는 게 어떻게 본다라면 이 코로나의 어떤 이 고용 위기 문제도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우리가 할 건 다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대책들이 많이 했어요. 쏟아졌죠. 그럼요. 네. 대책이 한두 가지였습니까? 고용 유지하시라고. 이건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제는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스테이지 2로 할까요?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규제 완화 같은 거를 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등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현대차 경우가 뭐 그래도 노동조합이 뭐 협력했잖아요. 예. 저는 딱 이유가 그거라 봅니다. 현대차가 투자할 의지를 보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수소차 투자할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믿는 거고 반면에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은 되게 시끄러워요. 지금 같은 자동차인데 현대차 노동조합은 협력 그러고 그다음에 한국 GM이나 뭐 삼성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막 싸우자 그러고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현대는 지금 나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따라가는 거고요. 르노 삼성이랑 한국 GM은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정부는 이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안심을 시키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